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는 제가 지금 올해로 한 2년째, 3년째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 강연 영상이 꽤 많이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항상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잘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그 편의점에서 뭘 사고 있었는데 에스더 봤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에스더가 이렇게 익숙치 않아서 내가 그런 방송을 나갔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그 강의하시는 모습 잘 봤다고. 근데 그런 미국에서도 메일이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이 에스더를 볼 테니 이걸 그대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생방이 되면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요일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막 이러면 저는 예전에는 그런 갈등이 싫고 사실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 믿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짧게만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2012년에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2012년 아마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제 그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데 그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거든요. 군대 같아요 무슨. 그러면 저는 항상 기독교 행사에 갔습니다.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그때도 찬송이 되게 듣기가 좋았어요. 뭔가 듣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영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락교회를 다닌 이유는 정말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뭐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왔고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도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돈이어서 다녔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 7일 만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라는 그런 생각. 이게 지구 나이는 한 수십억 년 될 텐데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이 현실 세계를 살면서 생각했던 그 기존의 고정관념과 제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개신교를 접하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 물리학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믿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영락교회도 다녔다가 목사님과 싸우고요. 목사님께서 저를 설득하는 걸 실패하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잘 지내는데 저한테 이거 쓰고 오시더니 얘가 안 되면 그냥 좀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고려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고대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야겠다. 아무래도 영락교회는 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라서 이 언어라든가 이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옛날 버전을 쓰니까 동안교회 그 외대의 옆에 동안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청년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내가 좀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는데 또 이제 거기서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랑 싸우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또 연세대 옆에 있는 청천교회를 갔다가 뭐 제가 교회를 한 6군데를 다니는 사람인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듣고 있고요. 네. 북한에서 태어나서 제가 91년생인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34입니다. 34살의 나이에 되게 많은 제 또래 동년배보다는 꽤 많은 풍파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겪었던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셨지라는 것들을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해되는 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을 했고 탈북을 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라고 저는 제목을 달았고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도 도망치고 동안교회에서도 도망치고 창천교회에서 깽판치고 심지어 미국에 제가 잠깐 살았었는데 한
4개월 정도를 살았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한인교회 가가지고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이러면서 교회 갈 때마다 도망쳤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속 교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가 애가 3살이거든요. 아, 젊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 결혼식 때 축사를 해준 친구가 있는데 정혜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랑 고대 이제 같은 동아리였고, 그러니까 동기는 아니지 선배지만 꽤 오랫동안 학교에서 같이 지냈는데 제가 도망칠 때마다 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제 교회를 데려간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막 난 이래서 싫고 한국 교회는 왜 세습을 하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제기하면서 할 때마다 그냥 묵묵히 듣다가 그래도 주일에 할 거 없으면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교회에 데려갔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끌어당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품 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말 많은 장치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은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혜은이가 이 간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네, 얼마 전까지는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까지 지냈었고, 지금은 TV조선이나 채널A 그리고 뭐 각종 뭐 매일신문 유튜브나 뭐 펜앤마이크나 이런 보수 진영의 유튜브에서 이제 시사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도 지냈었고요. 평양 출신입니다.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의 금수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실 앞에 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여정으로 이제 간략하게 제 인생을 3등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 국정원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넌 왜 탈북했냐였어요. 혹은 제 동기들이 형은 왜 탈북을 했어?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부분의 탈북민은 생활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해서, 혹은 다양한 기회가 없어서, 뭐 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혹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혹은 북한에서 정말 태어나 보니까 너무 신분이 낮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탈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잘 살다가 아주 뭐 누릴 거 다 누리다가 넘어온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일부 뭐 태영호 공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정치적인 케이스들을 제외하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런 평양의 부유층 안에서 탈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라는 체제는 결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일반 북한의 대중은 누릴 수 없는 정말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결국은 그런 기회를 누리고 남들보다 윤택한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체제를 이반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체제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라고 할 때는 그 북한의 엘리트들이 누리고 있는 삶도 다 똑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이 북한의 체제, 그게 김정은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이 이 체제가 유지돼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한 삶, 권력, 세습할 수 있는 이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당 간부였고 아버지는 이른바 외화벌이 하는 그런 그 기업인이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버셨어요. 아버지도 외화벌이를 하셨고 어머니도 외화벌이를 하셨고, 뭐 삼촌부터 시작해서 고모부 다 뭐 검찰에 뭐 보위부에 아주 북한에서 난다긴다 하는 자리에 다 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전 어렸을 때는 북한 체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주변에도 다 똑같이 부유층의 자녀들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게 북한의 현실인 줄 알았고, 평양 밖을 굳이 벗어날 이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죠. 평양 외국어 학원을 입학을 했고요. 이제 우리로 따지면 대원 외고 정도입니다. 무난하게 김일성 종합대학, 북한의 서울대라고 하죠.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과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공구학번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2010년 전까지는 문과생에 대해서는 유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생은 해외로 나가게 되면 머리가 말랑말랑해서 다른 나라의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북한 당국이
문과생들은 내보내지 않고 이과생만 내보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붙여서 내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학 이런 건 아예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했고 김일성 종합대학만 다녀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2010년 갑자기 2009년에 정확히 2009년 7월에 김정은이 막 후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김정은에 대한 뭐 서사가 시작되고 언론 매체 김정은의 이름이 나오고 북한에서 이러면서 그러다가 북한에서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 게 느껴졌는 게 김정은이 유학파고 본인이 이끌어갈 북한에서 필요한 인재는 그래도 좀 유학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던지면서 문과생들이 유학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수십 년 동안 금지됐던 것이거든요. 특히나 1991년에 동구권 사회주의 진영이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 당시 동구권에서 특히나 정확히 말하면 동독에서 유학을 하던 북한 유학생들이 대거 한국으로 망명을 하면서 그 뒤에 유학생을 완전히 막았었는데 수십 년 만에 다시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얻어 걸렸습니다.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유학도 아무나 내보낸 게 아니라 부모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유학 현지에 부모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서, 그리고 성적도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그 과라면 과에서 탑 10 안에 들 때 유학을 내보냈습니다. 유학생 내보냈는데 공부 못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쪽팔린 거잖아요. 우연치 않게 그 조건에 제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학생 공고 명단이 나왔을 때 누군가 나가나 보다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조건들이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와 되게 어렵겠다. 이 조건 진짜 어렵겠는데 뭐 다 읽어보니까 이거 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학 갈래? 라고 해서 저도 그 뭐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1월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제 2010년 1월 8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8일, 7일 뭐 그쯤이었는데 문과생, 그러니까 그 1차로 선발된 문과 유학생 30명이 이제 같이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다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 외대, 뭐 이런 김책공대, 공부 정말 잘하고 집이 빵빵한 그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난생처럼 비행기라는 걸 타고 베이징 그 서우드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되게 들떴어요. 야, 우리 성공했다 이거죠. 18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국가가 선발한 인재, 뭐 엘리트 막 이런 자부심 때문에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은 나갈 때 그냥 평범하게 비행기 탈 때 편한 옷을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런 건 없어요. 유학생의 그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양복에 넥타이에 자기 학교 그러니까 출신 학교에 그 마크가 있거든요. 그걸 달고 나가게 했습니다. 반짝반짝한 김일성 종합대학 마크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달고 양복 새 거 하나 맞춰 입고 이제 이렇게 가면 베이징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 쟤 멋있다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에 쫙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옆 게이트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난질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 여행 가시면 자세히 보세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보통 8번 게이트를 사용하거든요. 돌아오실 때 9번 게이트가 북한으로 가는 순환공항 게이트입니다. 나중에 제 말을 기억하시고 그쪽에 가서 말 걸어보세요. 진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내리는데 저희는 그때까지는 저희가 타고 온 고려항공 비행기가 짱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를 탄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근데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니까 고려항공 비행기보다 3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행기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다 3, 4, 5 이제 줄을 맞춰서 내리는데 그 입국장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뭔가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에 들어온 현실은 뭐였냐? 그 찰나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초엘리트고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고 제일 멋있게 입고 왔을 거고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와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다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죠. 누가 공항에서 30명이 양복을 입고 열을 맞춰서 지나갑니까? 빨간 넥타이 메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뭐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는 유학 막 흐트러져서 가고 싶은데 그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무조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이질감. 그리고 그 이질감이 무엇이냐?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랑스러웠던 저의 그 커리어가
여기 오니까 너무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근데 왜 이렇게 막 어디 숨고 싶지?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탔죠. 비행기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소란스럽던 친구들이 그 버스를 타서 대사관으로 가는 내내 조용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다 이렇게 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밖에를 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 유학하러 왔다. 이 버스 내리면 다 볼 건데 뭘 이렇게 가리냐. 그러면서 이제 해서 베이징 그 북한 대사관에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이제 웃음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로부터 딱 2주 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주 뒤 원래 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대사관에 모여서 생활총화라는 걸 합니다. 그 전 생활총화 때에는 다들 이제 배지를 달고 가거든요. 김일성 배지를 달고 딱 2주 지나니까 아무도 김일성 배지를 달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그건 뭐냐? 아 저희는 다 시진핑 초장가 달고 다닐 줄 알았죠. 마오쩌둥 초장가 다 달고 다닐 줄 알았죠. 중국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지만 후진타오 시절의 중국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갓 끝낸 시기라서 아주 자유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죠. 택시를 타면 예전에는 택시기사가 저희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얘기하니까 니네 어디서 왔냐 이러면 옛날에는 자랑스럽게 어먼실 총라이 자오시엔 이러면 조선에서 왔다 이러면 이제 저희 내심 기대했던 것은 조선에서 왔나 우리 뭐 우방 뭐 친구 이럴 줄 알았는데 니네 거지 나라에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거진 줄 알았는데 택시를 어떻게 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번 택시 탈 때 택시기사가 또 물어보다 다른 사람이겠죠. 어디서 왔냐? 자연스럽게 4명이 같이 탔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머시 한국인 한국인이래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갔거든요 그 말이.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죠. 나 이거 보육부에 보고되면 나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랬는데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자기 한국인이라는 거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아무리 북한에서 잘 나가고 뭐 누구 할애비가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든지 간에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그 우물 밖을 나오면서 마주친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혹은 북한 당국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 진실들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은 상하이 사진이에요. 2010년 7월에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열었습니다. 엄청 큰 그 경제 박람회잖아요. 대사관에서 너희 유학생들 엑스포 가서 이제 그 알바 좀 뛰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도 이제 와서 그 뭘 차리는데 일선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대표단이 큰 규모로 못 나오거든요. 그럼 부족한 일선을 유학생들 너희가 가서 떼어라라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왔어요. 엑스포를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까지도 기록된 엑스포 중에 제일 클 거예요. 상하이 엑스포가. 당연히 다른 나라들 이제 막 돌아보면서 가는데 한국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관.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 궁금한 걸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제 걸음으로 이렇게 한국관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당시 신형 K5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신형 모델이. 저희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은 자동차도 만드는구나. 가니까 삼성에서 갓 출시한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플이랑 삼성이 경쟁하면서 스마트폰을 막 초기 모델을 출시하던 시절이었고 LG도 당시 스마트폰을 내놨었고 여러분 SK도 예전에 스마트폰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런 핸드폰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 각종 굉장히 한국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뭐 국급압석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이제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 다 있는 거 반도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만드는구나 한국이 진짜 멋있다. 그리고 한국관이 그때 정말 컸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바를 해야 되는 북한관으로 갔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보통 입구에는 본인 국가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좋은 걸 내놓잖아요. 북한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인삼이라고 하셨죠? 인삼 은단이 있는 거예요. 인삼으로 만든 은단인 거죠. 한번 그래도 응용을 했네요. 그 친구들은 인삼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은단 그리고 우황청심환, 고려인삼, 자기 뭐 이런 걸 청자기 이런 걸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그걸 보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래도 어쨌든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북한 출신이고 그래도 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쯤은 하고 살았는데 저 혼자 잘 살려고 살진 않았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나중에 내가 커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일더세우리라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그 차이가 큰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약간 우리가 문학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해머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저는 해머로 가슴을 맞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뭐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사실은 북한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와서 제가 이거를 그분들한테 이건 어떤 제품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사야 되고 저래서 사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있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기차편에서 유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북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나? 뭐 강성대국, 뭐 부국강병, 혹은 뭐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북한, 사상에 부러움없어라. 부러운 거 천지던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유학 나온 게 1월이잖아요. 그리고 엑스포가 7월, 아마 7월에서 8월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세뇌가 깨지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 뒤에 그 7개월 뒤에 이제 함께 유학 나왔던 친구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 중에 유학을 하러 나오기 이전에 맞았던 그 북한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남아있는 친구 단언컨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초상화를 달고 대사관에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걸 내가 달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유학생들은 반항의 표시를 이걸 안다는 겁니다. 그냥 반항을 했어요. 저희는 달기 싫다. 이거 부끄럽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중국에 갔으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학당을 먼저 가잖아요. 어학당을 가니까 먼저 반이 꾸려져 있었고 저는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한 거였죠. 원래 유학생들은 혼자서 반에 못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둘 이상씩 무조건 반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갔던 베이징 어원대라는 대학교에 홀수여가지고 제가 저 혼자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육부 교육참사 대사관 교육참사한테 한 500불 정도를 찔러주고 나 그냥 혼자 수업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너 문제 일으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반 구성이 희한하더라고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한 5명 그리고 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한미일 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발음 피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완전 극초보였으니까. 저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업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지금 한국인들이랑 같은 방 안에 있다니 이러면서 막 앉아 있었는데 수업이 끝났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처음 왔으니까 학생 식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쓱 오더니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왜? 했더니 저희 밥 먹으러 같이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 예스! 라고 따라갔습니다. 이거 뭐 한국어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동조할 것 같고 뭔가 난 얘들한테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식당은 모르고 이게 날 안 기분가? 나를 이렇게 낚는 건가? 이러면서 일단은 예스 이러고 이제 쭈빗쭈빗 이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한국 유학생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대학교에. 얼마나 많았냐면 학생 식당에 그 중국 대학교 학생 식당에 한국 음식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식 코너로 저를 데려가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먹냐, 점심 뭐 먹냐, 뭐 너네 돌솥 비빔밥 아니야, 뭐 이런 거 물어보길래 전 앉으려고 야 우리도 그런 거 있어, 우리도 제육덮밥 먹어 이러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겁니다. 북한 유학생이 왔대. 그러니까 제 주변으로 한국인이 한 20명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막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한국인에 대한 두려움 혹은 얘네랑 말을 하지 말라고 북한이 2달 넘게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반탐전람관 이런 데 가가지고 평양에 있을 때 유학 내보내기 전에 한국인을 만나면 어떻게 상대해야 되고 한국인의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이걸 다 교육받았거든요.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거 외운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그 다음날 내가 좀 더 용기를 내도 될까? 이래서 그 춘천 닭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 베이징에 왕징이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징에 가서 소주에 전 그때 처음 참이슬을 먹었습니다. 소주에 춘천 닭갈비를 먹으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 3월에. 그 전날까지도 저랑 금영 노래방 가서 막 안재욱의 친구 부르던 친구들이 천안함 사건 터졌다고 그 다음날 저한테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며칠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냉랭한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아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동국대 북한학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북한은 왜 틈만 나면 도발하냐, 이 도발쟁이들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저도 이제 뚜껑이 열렸죠.
니네 이명박 정권이 일으킨 자다극 아니냐. 어디 우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도발 같은 거 안 한다. 우린 신성한 국가다. 도발 안 한다. 저는 그때까지 덜 개몽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자작극 이러더니 그 친구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가 올냐 우리가 올냐, 북한 체제가 올냐 남한 체제가 올냐. 한 4시간 정도 토론했습니다. 4시간 뒤에 어떤 모습을 발견했냐, 제가 어떤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봐요. 민주주의가 뭔 줄 아냐? 안다. 야, 우리 국호에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야.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체 뭔데? 이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투표해봤냐? 투표해봤다. 찬성이냐 반대했냐? 무조건 찬성해야지. 반대가 어딨냐? 그 친구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반대하면 반대할 수 있다라는 나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내가 그 의사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보호받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다. 근데 너는 그거 못하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찬성 반대? 그럼 넌 후보가 누군 줄 알았냐?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가서 찍으면 되거든요. 후보가 누군지 뭐가 중요합니까?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이 찍으라는데 찍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굳건한 신념들이, 인권이란 단어 아느냐? 부끄럽지만 저는 인권이라는 단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인권은 천부적 인권, 인간의 권리다. 네, 북한에 인간의 권리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정치범 수용소 얘기하고, 뭐 북한의 어떤 그 꽃제비들 얘기하고, 탈북자들, 그때 탈북민이 한 2만 명 정도 한국에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이게 막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당연히 몰랐지만 그 이름만 몰랐을 뿐이지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부모님이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너 다시는 못 나오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난 죽는구나, 이런 거. 내가 뭘 조금이라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면은 우리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엄청난 인권 침해인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운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따져볼 시간도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저 자체도. 이러면서 그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정신이 멍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북한은 뭐지? 이러고 나서 북한 그 디베이트 체제가 처참하게 깨지고 나서 기숙사 돌아가가지고 인터넷에 쳐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를 가서 이제 다 검색을 해보래요. 이제 위키피디아를 열었는데 제일 먼저 검색하고 싶은 게 사실은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치는 거였어요. 제가 김정일이라는 이름 3글자를 치는데 한 1시간이 걸렸어요.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걸 눌렀을 때 나오는 정보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들면서 아, 이거 하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정말 번뇌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치 않게 팔꿈치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여성 편력 나오죠. 뭐 부인이 뭐 7명, 6명,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김정일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인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해서 잠도 기차에서 쭈그려 자고 쪽잠 자고 죄기밥 먹는데요. 죄기밥. 나는 그게 초밥인 줄 지금 알았어요. 초밥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요리사가 갖다 준 초밥이었더라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뭐라고 선전했습니까? 그 주먹밥만 먹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 강행군을 한다, 인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정일은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보니까 프랑스산 콘약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것도 한 병에 한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콘약을 몇백 병씩 수입을 해서 마시고, 그 죽은 자기 지 애비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려고 고난의 행군식인데 8억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증축하는데. 사람들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아니 죽은 자기 아비 시신이 부패가 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원래 사람은 다 죽으면 부패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영구 보존하겠다고 원래 김일성이 쓰던 집무실을 궁전으로 만들었답니다. 인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분노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잔인하게 속일 수 있고, 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 2시간 동안 통곡을 한 것 같아요. 왜 통곡했냐? 그 천국을 넘어선가, 뭐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KBS 다큐가 있었어요. 그때 그 꽃제비가, 부모가 없는 탈북민 고아가 그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북한을 어렵게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을 그린 다큐였거든요. 아마 그 유튜브에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와,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냐하면 북한에 꽃제비가 있다는 건 저도 알죠. 근데 한 번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냐, 저런 사람들은 한둘이겠지, 소수겠지, 혹은 국가가 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케어를 해주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인간의 이기심이죠. 내가 왜 굳이 쟤들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북한의 현실을 알고 난 뒤 그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어린 그 꽃제비의 삶에 모든 것들이 투영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사회가 지켜주지 않고, 버림받았고, 애긴데 어떤 기회도 없고, 심지어 북한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도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시장에서 꽃제비가 뭘 주워 먹어도 그들을 박대하고,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니까 와, 저기가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울었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였어요. 미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 끼니 한 끼를 얻으려고 막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막 그걸 이제 그 시간에 저는 끼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고, 남아 돌았겠죠. 이 불평등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유학을 나와서 이 수많은 기회를 얻고 이 윤택한 삶을 살고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와 나의 차이가 뭘까?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저렇게 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왜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회들을 다 독차지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때부터는 수업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수업을 다 째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괴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북한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내가 이걸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막 혼자서 책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에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 이런 걸 읽었거든요.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의 그 회고록 같은 것도 읽고, 그리고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그 신문들에서, 그리고 뭐 NK 뉴스 이런 데서 나오는 북한 관련된 것들은 제가 다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다 읽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좀 아니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조금씩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번째 아마 그 장면일 텐데, 어느 날 저랑 가장 베프였던 친구, 그 친구의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돈이 저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제가 은근슬쩍 던졌습니다. 야, 근데 요즘 우리나라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안다고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냐 했더니, 근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니까 뭐 핵 개발 도발도 계속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좀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거다. 우리 외교관들, 베이징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이 뭘 하겠냐? 근데 국어라는 것밖에 안 한다. 국제기구 가서 식량 달라고 국어라고 막 이렇게 국어라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북한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냐? 장군님의 은덕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 국제사회가 북한 너무 불쌍해서 식량 지원해 주는 거더라. 이러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6시간 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너무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웠던 건, 저는 저 혼자 이걸 고민하고 몰두하고 괴로워하는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이 친구도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이 잘못에 대해서 근원을 찾으려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거의 동시에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김정일 그거 개새끼 아니냐 그거. 진짜 그랬어요. 개새끼 아니냐 그거 했더니 둘 다 놀랬죠. 큰일 났다. 난 이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근데 그 친구랑,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김정일, 김일성, 이 김씨 일가가 독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사는 거다. 저들이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르니까 길을 쓰고 외부 정보를 막는 것이고, 사람들을 세뇌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공포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결국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북한이라는 나라는 전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더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대접을 봐라.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주는데,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받는 취급이 이거다. 그리고 이건 다 또 김정일이 만든 거다. 지 아들내미 20살, 20몇 살짜리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게 말이 되냐? 뭘 했냐 걔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받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민주주의냐? 이러면서 막 둘이 열변을 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2월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북한은 크리스마스가 없죠. 근데 유학생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요. 중국에는 성탄지에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나왔으니까 또 우리도 또 그 대세를 따라간다고 크리스마스를 즐겼습니다, 같이. 그래서 유학생 한 11명 정도가 마침 그 어떤 친구의 생일이었어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거의 한 사람당 한 그때 가격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뷔페를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격으로 2010년 가격으로. 가서 막 저희끼리 그 쇼핑몰이 베이징에서도 되게 아주 막 블랑블랑한 쇼핑몰이라서 스케이트장도 있어요. 그 위에는 옥상에는. 저희가 스케이트를 타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밥을 먹는데 스케이트를 타는 이제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 전 또 눈물이 확 터졌습니다. 그 한 6살, 5살 되는 중국 어린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 손잡고 막 스케이트를 너무 행복하게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꽃제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는 저렇게 이 시간에 행복하게 스케이트를 타면서 이 성탄절이라는 걸 즐기고 있는데, 누구는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 추운 겨울날 걔는 먹을 게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한 사람당 이렇게 비싼 걸 먹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명 있는 앞에서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걸 먹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제가 들었고 받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막 뭐에 꽂히면 와라라락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랩하듯이. 맞아요. 다혈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약간 정신 나간 놈처럼 막 쏟아냈어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넌 그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건 막 애들이 반론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 다 울었습니다, 그때. 꽃제비 아니네, 아니야. 당연히 알죠. 어떻게 여기서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눈이 똑바로 있는 이상 꽃제비를 못 볼 리가 없잖아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다 겪었던 세대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그 어떠한 피해도, 그 어떠한 가난함도 겪지 않았던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고난의 행군 때 50만 명이 굶어 죽었댄다, 얘들아. 뭐 통계는 여러 가지인데, 야, 사람이 굶어 죽을 수 있대. 그것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을 수 있대.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한 50명만 굶어 죽어도 다른 나라는 난리가 난다. 정권이 교체되고 정치권이 난리가 나고 사회가 뒤집어진대. 근데 우리는 그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아파서 죽고 페니실린 하나 없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는 동안 김정일은 야, 꼬냑 마셨대더라. 그 꼬냑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저도 뭐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한테 뭘 할 수 있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국의 시장 경제라도 배워가지고 북한에 돌아가서 나중에 우리가 한 자리씩 할 때 이 체제 확 뒤집어 엎어버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중국처럼 개혁개방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김씨 체제, 김정일, 김일성 이거 싹 다 북한 참시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뭐부터 시작할까? 뭐 혁명을 하려도 뭘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좀 그 친구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모르더라고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때 나에게 가르쳤던 동국대 그 북한학과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읽던 책들, 제가 스크립했던 그 신문 이 정도 두꺼운 걸 다 지금 나눠줬습니다. 우리 책을 읽고 공부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모인다고 말씀드렸죠. 유학생들은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생활청화를 하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생활청화가 끝나면 바로 북한 대사관에서 한 3블록 정도 떨어진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인 펍이라서 프라이드 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프라이드 룸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민의 자유론을 읽고 자유가 무엇이냐, 혹은 사회계약론을 읽고 사회란 무엇이냐, 이 사회 안에서 왜 우리는 계약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만약 아나키즘이라면, 혹은 양육강식이 그대로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법이란 건 왜 존재하냐, 공권력이란 무엇이냐, 법치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서양 철학의 가장 기초라고 하시는 것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진짜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엔 난민 고등위원회에 저희가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2011년에 중국에서 많은 그런 북한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인데 유엔 난민 고등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길래 저희가 북한 유학생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냈어요. 관심을 가져라. 유엔이 탈북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이 인신매매를 끊을 수 있다. 21세기에 무슨 인신매매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보내고 동아일보, NK뉴스에도 막 저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에요. 우리는 북한의 민주화를 바라는 청년들입니다. 이러고 보냈습니다. NK뉴스 지금도 가면 아마 있을걸요. 게시판에. 나중에 제 선배 기자님이 또 그걸 기사로 쓰셔가지고 뭐 나중에 좀 곤란해지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썼던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조직을 하고 일단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0명 중에 11명 정도만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80명, 290명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도 그냥 침묵합니다. 그게 그 친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야, 우리 힘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사실 그게 한 명이면 어때? 두 명이면 어때? 일단은 누군가 이 체제에 반대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야겠다. 그래야 이게 시너지를 타고 좀 퍼져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뭐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한테도 저희가 막 페이스북 메시지 막 보내고 막 가계정 만들고 막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편지 제가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말투는 좀 바꿨습니다. 그때 너무 북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서 제가 지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3대 사습을 반대하고 너무나 잔인스러운 독재 체제를 견결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립니다. 19살, 20살밖에 안 됐죠. 그러나 우리 북조선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깨닫고 이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에 철저히 둘러싸인 우리나라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세상이 있음을 모른 채 이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착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조물주는 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냈을까요? 저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볼까 합니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울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뭉쳐야겠습니다. 사람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작은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 작은 돌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역적이라고 욕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는 모든 것은 백두산 3대 장군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굶어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에도 나라 만세를 외칠까요? 자식에게 먹을 것이 없어 울분을 삼키는 부모는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분통합니다. 얼마 전에 고위직에 있는 어른 한 분이 제게 이러더군요. 제가 그분 실명도 거론할 수 있어요. 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웅이라고 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고 북한 태권도 연맹 회장을 지내시던 분인데 베이징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미쳐있을 때라서 그분과 식사를 하자마자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너무 잘못됐다. 현실이 너무 잘못됐다. 아저씨 같은 고위직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체제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거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잘못됐다는 거 나도 알아. 왜냐면 이분도 해외 생활을 10몇 년을 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뭘 어쩔 거야? 어떻게 바꿀 거야? 그리고 너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 너의 부모가 피해를 입는 건 생각을 안 해? 왜 넌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다 풍비박산 났고 다 피해를 입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정사의 아픔은 다 겪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너처럼 어린 게 뭘 아냐. 괜한 짓 하지 말고 우린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살립니까? 현실을 아는 사람들도 눈을 감고 자신의 안위만 살피면 우리 사람들은 누가 살리나요? 권력의 위정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라도 나서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김정일, 김정은은 우리가 충성을 다 바쳐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100년, 200년 후의 역사책에는 역사의 죄인,
민족의 죄인으로 쓰여질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독풀의 줄기를 자른다고 그 줄기에서 민들레가 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 없애고 민들레를 심어야 민들레가 필 수 있습니다. 저들은 이런 저를 반역자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가는 길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조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힘이 닿는 곳까지, 눈을 감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너무나 철저히 속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주세요. 북조선에 이런 아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나와 뜻을 뭉친 사람들이 적지만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일 겁니다. 유학하면서 아마 이 편지에 제가 2년 2개월 정도 유학을 하면서 느꼈던 그 울분과 그 분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되는 걸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으면 뭐가 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일이 터졌어요. 우리 독서회 멤버 중에 한 명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 잡혀갔어요. 저도 탈북의 길에 올라야 했고요. 비겁하지만 살아야겠기에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이제 단동에 있던 제 친구 한 명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잡혀 들어갔으니까 몸조심해라. 그 친구 부모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몰랐죠. 그러나 뭉쳐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건 아니까 조심해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2012년 2월의 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북한 대사관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김금혁 학생 비자 문제, 비자를 연장해야 되니까 대사관으로 5시까지 들어와라. 오늘 꼭 가야 됩니까? 오늘 꼭 와야 된다. 오늘 반드시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꺾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내가 다음 타겟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숙사에서 정말 빠르게 캐리어에 짐이란 짐은 다 실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너무 급하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사진을 한 장도 못 챙겼어요. 아버지,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 하나도 못 챙겼습니다. 챙겼다라는 건 제가 읽던 책, 그게 뭐 그렇게 저한테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막 낙서하면서 읽었던 공책, 노트북, 그리고 겨울이니까 패딩, 이 정도만 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는데 딱 2시간 뒤에 북한 보위부가 제 기숙사 방을 다 뒤져서 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북한 유학생이고 한국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대사관 직원이 우리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김금혁 씨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담이 한 이 정도? 한 이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갔습니다. 한 4m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는 오지 말란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이러고 그때부터 막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에서 인권 활동하신 분들한테도 메일을 보내고 먼저 탈북 가신 선배한테도 뭐 보내고 다 보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이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길은 한인교회를 찾아다녀야겠다. 왕징에 한인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당시 교회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냐? 북한 관련 뉴스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면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는 일요일에만 문을 연다는 걸 몰랐어요. 수요일쯤 갔는데 문이 닫혀있고 목요일간 닫혀있고 이 교회 망했나? 이러고 봤는데 일요일에도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가서 일요일마다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9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9번 다녔는데 9번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막 이러면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주머니에 돈이 42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42위안. 그거면 피자 한 판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카드를 못 쓰니까 현금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이다 이라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피자헛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피자헛 가게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뭐 마지막인데 일단 배불리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는데 이러고 앉아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중년 남성 2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그분들한테 찾아갔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고 탈북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곳에서 거절당해가지고 저 지금 죽기 전에 피자 한 조각 먹으러 왔다. 아저씨가 여기서 저 안 도와주면 전 나가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니 한민족 좋다는 게 뭐예요? 저 도와주셔야죠.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짜 뻔뻔하게 얘기했습니다. 안 도와줄 거면 돈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도와줄 거면 돈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분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껄껄껄껄 웃으시고 다른 한 분은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정말 북한에서 온 거 맞아요? 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와중에 아저씨랑 농담 다 먹기 할 것 같냐. 북한에서 온 거 맞다 했더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평양 어디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하더니 잠깐만 있어 봐요 하더니 그분이 어디 나와서 통화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10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9번을 거절당했잖아요. 10번째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교회였고 어차피 가봤자 안 도와주겠거니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10번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김자, 동자, 춘자 목사님이셨는데 김동춘, 제가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디 전화를 하고 오시더니 묵을 때는 있어요 라고 해서 아니요 저 벤치에서 자고 저 진짜 벤치에서 잤거든요. 너무 추워서 벤치에서 자고 PC방에서 자고 PC방 화장실 그 변기 뚜껑에 위에 앉아가지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개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봤는데 아무래도 얘는 되게 뭐 불쌍해 보였나 봐요. 묵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허세가 있어서 아니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랬다가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좀 거처를 알려줄 테니까 지금 쫓기는 거죠? 했더니 예 했더니 그분이 막 또 통화를 하시더니 김금혁 씨 지금 경찰 공안이 수배 내렸다고 어디 막 움직이지 말고 지금 나를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안기분가 왜 나를 또 따라가지?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교회구나. 내가 찾아가지 않았던 교회구나. 그 목사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강당을 쓰는 교회였거든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방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숨겨줄 테니까 여기서 좀만 지낼 수 있겠냐. 내가 밥은 배달해 주겠다. 왜냐하면 뭐 내일 당장 우리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21시간을 잤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다 풀리면서 막 자고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막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퍼먹고 이러면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더니 김금혁 씨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우리 정보기관에서 김금혁 씨를 참 애타게 찾고 있더라. 제가 이제 앞서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정보기관도 저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유학생 무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서 그 주동자가 누구냐 막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유학생인데 이런 일을 하다가 망명 신청을 했는데 대사관 직원이 깠대더라. 이 얘기를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국정원 직원이 그 전화 받으신 분 여성분인데 조인트를 깠대요. 너 그렇게 대응하면 어떡하냐. 네가 사람 하나 죽일 뻔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막 찾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과 연이 닿아서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국정원이 운영하는 안가 같은 게 몇 개 있거든요. 베이징에도. 그래서 그 안가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날에 이제 김동준 목사님 손이 이제 전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 막 꾸벅꾸벅 인사를 드리면서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운 게 아니다. 내가 도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저는 그때 예?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예?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다. 잘 생각해봐라. 김금혁 씨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기적이다. 그리고 김금혁 씨가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반체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그리고 지금 김금혁 씨는 인생이 되게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잘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지? 이거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목소리를 꼭 잡고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금혁 씨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금혁 씨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그 계획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탈북을 해서 지금 13년 됐죠. 13년 동안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그 말이 떠올라요. 그게 얼마나 고무가 되는 말입니까? 심지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가 저를 향한 계획이 있대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도 든든하냐면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고대 들어갔을 때 좀 공부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고 싶어서. 학점이 2.7이 나왔어요. 친구들이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넌 이제 취직도 못하고 넌 이제 넌 끝났다. 그럼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2.7 정도야. 니네가 모르는 그분의 그게 있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제가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낙관주의자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동춘 목사님이 만약 그 피자헛 가게 없었다면, 그리고 김동춘 목사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2000년대 초중반에 동북삼성 일대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공안한테 탄압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지장을 찍고 베이징으로 옮기신 거였어요. 그럼 그분은 저를 다시 도와주면 또 탄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안으로 또 탄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국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명감을 가진 분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녔을 때 그럼 왜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왜 내가 첫 번째 교회 갔을 때, 두 번째 교회 갔을 때, 세 번째 교회 갔을 때 왜 나한테, 아니 그렇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저를 아끼시는 분이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혼자서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그 모든 것도 다 여정이니라. 하나님 쉽게 만나면 재미없잖아요. 어렵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의 임재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순간도 이렇게 연출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도 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 3개씩 하고 집에 가서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막 울고 이러면서 다음날도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가서 또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울고 생일날 울고 추석 때 집에 못 가니까, 서울대 집에 못 가니까 쿠팡 알바를 가서 죽으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몸이 부서져라, 내가 이 슬픔과 이 고통,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불효자가 된 것 같은 이 모든 이 고난함을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걸로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고 하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미친 놈처럼 살았습니다. 그동안 쭉.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10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에 취하고 뭐 탈북민이라서 차별받고 뭐 시험 봤다가 안 되고 떨어지고 뭐 별의별 난관은 다 겪었어요. 저는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저를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뭐 조국처럼 아버지가 교수인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제가 뭐 이 사회에 뭘 압니까? 이 문화를 뭘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부끄러움 당하고 저기 가서 쪽팔림 당하고 이러면서 참 많이 무뎌지고 많이 깎였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편지, 그걸 볼 때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나한테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짐작컨대 그 계획은 북한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프로게이머가 돼볼까 이러면서 막 PC방에서 12시간씩 막 게임만 하는데, 사실 그건 자기 도피죠.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해? 그러면 난 공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난 프로게이머가 될까? 이러다가도 결국은 북한 인권 활동하는데 돌아오더라고요. 교회가 싫어서 목사님과 막 싸우고 내가 다시 개신교에 오나 봐라, 내가 너희들 나 진짜 나랑 안 맞아. 3개월 만에 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창세기 막 읽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다 2018년에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도 북한 인권의 참상을 좀 알려야 된다. 근데 영어를 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일종의 그 인권 강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미국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교회랑 가장 많이 밀당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정혜원이라는 친구가 공항에 저한테 가족 같은 친구예요. 저를 마중 나와서 그래, 너가 한국 교회 싫어하는 건 내가 알겠어. 내가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게. 미국 가면 교회 가라.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얘는 또 얘기하네. 알았어, 갈게. 이러고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교회 갔니? 갈게. 다음 주에 또 문자 갔니? 갈게. 인증해. 진짜 싫은데 얘들아, 인증해. 그래서 알았어, 내가 인증할게 라고 이제 그럼 교회를 가야겠다, 한번 가서 인증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날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싱가포르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앞길에 뭔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은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천이래. 그래서 그래 뭐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금혁 씨의 살아온 인생을 들으니까 자기는 너무 감동이다, 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아버지가 싱가포르 부자라며 내가 왜 부럽냐 했더니, 아버지가 부자인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금혁 씨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금혁 씨가 그걸 모르는 거다. 너의 인생을 봐라. 너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을 봐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널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난 좀 질투가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교회 간다며? 그래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생각이다 했더니 우리 그럼 교회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잘하죠. 뭐 교회를 제가 오죽만에 다녔습니까?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꺼냈던 대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죠. 그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문 밖에서 항상 기다릴 테니 요한계시록이죠. 예. 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 안에 들고 너와 먹고 춤추리라라는 구절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 구절이 저랑 너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을 꼭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란 분이 계속 그걸 두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 두드리세요 하는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싶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주일에 저는 그 한인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싫어서 아예 영어로 설교하는 백인교회를 갔습니다. 백인교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설교 시작하지? 인증샷 찍고 빨리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치고 나와서 이렇게 보시다가 사실 내가 오늘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기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즉흥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원래 준비해서 PPT를 내고 내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나?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이러고 있다. 아마 어딘가 찾아보면 그 제가 펑펑 우는 영상이 있어요. 그 제 친구가 너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영상을 찍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가 막 나오는데 막 갑자기 막 전율이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그냥 울었어요. 계속 펑펑 울고 막 이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택시 우버를 탔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우버 기사님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힘들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쓱 보시다 노래 하나를 드시는데 그 힐송 아세요 여러분? 외국에 힐송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힐송이라는 밴드 I Surrender라는 노래를 틀더라고요. 항복했습니다라는 노래를 트는 거예요. 그 노래 듣고 그 노래는 또 시작부터가 I surrender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막 펑펑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기사님이 약간 인도계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보더니 교회 갔다 오는 길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이게 그 찬송이다. 요즘 되게 유명한 그 그룹의 찬송인데 내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인데 좀 우울한 것 같은 내가 이걸 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것까지 짰으면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준비하셨으면 이거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안 넘어와? 너 고백 안 해?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혜은이한테 장문의 편지를 남깁니다. 야 내가 드디어 졌다. 하나님 앞에 졌다.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겠다. 야 요렇게도 빠져나가 보고 요렇게 눈도 가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날 놔주질 않네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창천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이제 그 창천교회 영어 예배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힐송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의 치유를 얻어서 그때부터는 사실 찬송은 우리나라 한국 찬송은 좀 많이 몰라요. 옛날 찬양은 많이 모르고 영어로 된 찬송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 100개 정도는 바로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많이 외우고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제 인생이 있어요. 다시 보이는 인생들이.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나는 그냥 모르는 척 살 걸 왜 쓸데없는 정의감이 남보다 요만큼 더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선택을 내렸을까? 내가 그때 팔꿈치로 김정일의 이름만 안 쳤어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는 너 탈북한 거 후회하냐? 이러면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후회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짱 이러지만 후회 많이 했어요. 생일날 제 생일이 12월 4일인데 3,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서 너무 슬픈 겁니다. 그게 내가 옛날에 생일 땐 집에서 뭐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막 이럴 그런 걸 내가 왜 했을까라고 그때는 고민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선택받은 거였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정말 운이 좋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뭐 특별한 사람을 선택받은 건 아닙니다. 그냥 너가 북한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북한의 문을 열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 너가 나 대신 그 일을 좀 해라. 이런 부르심인 것 같았어요. 참 그게 가끔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를 선택하셨으면 조금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게 해주시지. 이건 너무 힘들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영락교회 목사님이랑 싸웠던 이유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그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우리 부모님 살려주십시오 였거든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국정원에서 야 니네 아버지 사망자 명단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그 마음에 한 가닥 그 희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 길로 이제 목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가서 쾅쾅쾅 두드리고,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서요.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살려달라는 거였고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거 안 들어주지 않냐, 이거 사기꾼 아니냐, 나는 못 믿겠다 이러면서 막 그때,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 제 성격 좀 아시잖아요. 이제 막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다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려 놓고 그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됨됨을 보고,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질이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게 해놓고 그 다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살다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아직 더 남았어요? 제가 아직 거쳐야 되는 게 더 있습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마무리할 텐데요. 최근에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막 합니다. 이러다가도 가끔씩 제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막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드리는데 안 되잖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을 수 있겠다. 제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뭔가 하고자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거 안 해주냐, 혹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보상의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저는 내가 어떤 걸 하기 전에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옛날에는 교회 갔을 때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그 통성 기도할 때 저거 싫었거든요. 조용히 하면 되지,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는데, 최근에는 제가 집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막 청년들이 개몽됐다라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보면서 맞습니다 목사님 막 이러면서 와이프가 옆에서 좀 조용히 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좀 조용히 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어려움이라고 느낀다면 그게 어려움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걸 어려움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고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인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깨닫고, 자유라는 게 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게 뭔지 다들 우리 각각의 개개인들이 깨닫고,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방임해오고 방치해왔던 그 가치들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늦었지만 다시금 가치를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PC주의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시되고 게이, 레즈비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이 뉴노멀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들어가고 삶 속에 들어가서 너는 성이 몇 개냐, 너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미국에 가니까 17개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성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2개입니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가치를 지키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했어요. 그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이 나라를 세웠는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감히 어느 누가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의 전통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려면 하나님한테 맞서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극우라고 하면 너는 북한에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극우냐 막 이럽니다. 그래요, 극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난 극우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극히 우수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극히 우수한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늘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 11시, 12시까지도 여러분들 이 열정으로 나와서 기도드리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통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지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우리 청년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청년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이라는 거, 복음 전파라는 거 사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다가 친구한테 성경 읽어볼래?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책이 뭔 줄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접근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너무 제가 흥분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네, 오늘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뭔가에 미친 것처럼 간증을 드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간증을 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